2001년 10월 2일 9.11 테러가 발생한 지 3주 정도 되는 시점에 미국 플로리다의 한 병원 응급실로 한 남성이 심한 고열과 함께 실려오게 된다. 그는 로버트라는 잡지 사진 기사로 병원 측은 그가 뇌수막염에 걸린 것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이후 정밀 검사 결과를 본 모두가 충격에 빠지고 만다. 그는 다름 아닌 탄저균에 감염되어 있었다. 탄저균이란 석탄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어원으로 피부에 물집과 까만 딱지가 생기는 것에 유래되었다. 탄저균에 감염되는 경로로는 피부 접촉과 음식 섭취,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데 이 중 호흡을 통한 감염이 가장 치명적이다. 탄저균이 위험한 이유는 포자 상태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로버트는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고 그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직원들이 세균 징후 검사를 받게 된다. 당국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하며 그가 야생 활동을 좋아했다는 점을 들어 자연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지역에 살던 시민들 모두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감염 경로는 어디일까? 당국은 그의 생전 활동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가 증상이 생기기 전 사무실에 도착한 의문의 우편을 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탄저균 포자가 해당 우편에 담겨 배송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것은 공포의 시작이었다. MBC 방송국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직원 중 한 명이 우편을 열어본 뒤 피부형 탄저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해당 직원은 호흡 감염이 아니었기 때문에 치명적이지 않았고 무사히 치료를 받는다. 이때 편지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직원이 말하기로 함께 들어있던 탄저균 포자는 눈으로 보기에 황설탕과 모래를 섞은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이후 추가로 뉴욕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각종 언론사와 방송국에 탄저균이 담긴 편지가 배송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위험에 노출된 것은 다름 아닌 우편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였다. 9.11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2차 테러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수상한 편지 하나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한다. 검사를 통해 탄저균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시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 사건이 빈라덴의 조직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뉴욕 포스트 기자가 또 한 번 양성 판정을 받고 곳곳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형체 없는 생화학 테러 그 자체에 LA에서는 방독면이 불티나게 팔렸고 사람들의 불안은 나날이 심해지기만 했다. 당국은 이 테러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미국의 과학자 폴 카인 박사와 함께 과학 수사를 시행한다. 이들이 초기에 생각하기로는 9.11 테러와 관련된 알카에다가 이 일의 배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인 누구라도 이러한 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후 확보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편지에 있던 균주는 에임스라는 변종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대조 결과를 본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지고 만다. 해당 균주는 미국의 연구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들이 쫓는 존재가 다름 아닌 미국 내부에 있다는 이야기였다. FBI의 수사는 브루스 아이빈스라는 인물에 집중된다. 그는 미 육군 전염병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탄저균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였다. 생물학 테러를 저지른 사람은 광범위한 과학적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하고 치명적인 탄저균 포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했다.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는 인물 중 한 명인 브루스는 자연스레 수사망에 올랐고 FBI는 그를 조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아이러니한 점은 수사기관은 그를 용의자로 삼았지만 동시에 그의 전문 지식이 사건 해결에 필요했기 때문에 자문자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FBI와 브루스의 면담에서 브루스가 말하기로 테러에 사용된 탄저균은 고도로 정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테러를 자행한 사람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에 FBI는 마치 박사님 같은 분이요? 라고 질문했는데 브루스는 이 말에 그저 웃으며 자신이 속한 연구소의 낡은 장비로는 이러한 형태를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훗날 FBI가 인터뷰하기로는 그의 면담은 마치 정교한 체스판과도 같았다고 한다.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전문가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니 말을 믿어야 할지 말지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큰 수확 없이 면담은 종료되었고 FBI는 과학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우편 배송 경로 조사와 우체국 시설 조사, 샘플 수집, 그리고 과학자들의 증언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다. 우편의 경로를 조사한 결과 브렌트우드 우편 시설을 거쳐간 것이 확인되며 해당 시설의 조사를 시작한다. 우체국에 근무했던 직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체국에 온 모습을 보고 직원들은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진들은 이 건물에는 탄저균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하며 일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게 불안감 속에서 우체국 직원들은 일을 이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히도 사건이 발생한다. 직원 중 몇 명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모두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며 숨 쉬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My breathing is labored. My chest feels constricted. I am getting here, but to get up and walk feels like I might just stand up. I suspect that I might have been exposed to anthrax. I was told that it wasn't, but I have a tendency not to believe these people. 그렇게 탄저균 테러에 의한 사망자가 또 한 명 나오게 된다. 이날을 계기로 공포가 더더욱 커져가며 해당 테러는 미국 전역에서 초유의 관심사가 된다. FBI는 전력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고 고액의 현상금까지 내건다. 이후 이어진 수사에서 편지 내용에 암호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특정 알파벳 부분이 두껍게 칠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해석을 시도했지만 딱히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과학수사에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테러에 사용된 탄저균과 동일 균주를 생산하는 미국 내 연구소는 15곳인데 연구소별로 배양 과정에서 약간씩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파악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적해본 결과 편지에서 나온 모든 탄저균은 바로 미 육군 전염병 연구소에서 나온 것을 특정하게 된다. 바로 브루스가 근무 중인 연구소였다. 이후 FBI는 브루스를 포함해 해당 연구소에서 탄저균에 접근 가능한 과학자 여러 명에게 포자 샘플을 요청하였다. 그렇게 전달받은 포자 샘플 모두 DNA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그들이 제출한 샘플 중 어느 것도 테러에 사용된 탄저균과 일치하지 않았다. 때문에 해당 연구소 과학자들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어 그들은 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후 혐의를 벗은 브루스는 FBI 요원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주기도 했는데 동료 과학자가 말하기로 그는 자신의 자문이 훗날 사건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많이 들떠 보였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러갔다. 그 사이 FBI는 새로운 용의자를 선정하게 된다. 바로 전 육군 연구원인 스티븐 해필 박사. 그는 1999년에 일하던 연구실에서 절차를 어겨 해고당한 뒤 이후 정부와 계약해 육군 연구원으로 일하게 된다. 그런데 2001년 8월 23일 탄저균 테러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업무에 관한 기밀 정보 사용 권한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그의 이력서에는 거짓 이력이 있었으며 조사를 위한 거짓말 탐지기를 3번이나 회피했다.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스티븐은 의심 가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그는 탄저균 테러와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언론은 그를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어 미국 전역에 방송했다. 그의 집 앞에는 항상 기자들이 따라붙었으며 그의 과거 이력들이 그대로 뉴스에 방송되면서 그는 대국민적인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FBI와 스티븐은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는데 스티븐은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억울함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로도 그를 향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FBI는 그를 미행하고 감시했으며 언론은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하기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스티븐 박사는 매우 큰 고통을 받았다. 이후 언론에 의한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된 그는 마침내 전면전에 나선다. And declare to them, I am not the anthrax killer. I know nothing about the anthrax attacks. I had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this terrible crime. 그렇게 진전 없이 시간은 다시 한번 흐른다. 그때까지도 FBI 내부에서는 스티븐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그렇게 2006년이 되었고 그 시점에서 과학계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바로 게놈 배열 분석.
이것은 단순히 유전적 형질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고해상도의 기법으로 말하자면 DNA의 유전적 지문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간 끝에 FBI는 편지의 포자들과 동일한 유전적 조합을 가진 재료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재료는 RMR1029 플라스크에 들어있었다. 이 플라스크는 몇 년 전 FBI가 연구소에서 직접 회수했던 플라스크로 그것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미 육군 전염병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브루스였다. 하지만 그것을 만든 것이 브루스이기는 하나 해당 플라스크로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은 브루스 외에도 13명의 과학자가 더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용의자를 단정짓기에는 일렀다. 하지만 일전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그가 다시 한번 유력한 용의자가 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수사는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 브루스는 첫 탄저균 테러가 있기 전 연구소의 고온실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문 것이 확인되었다. 그는 늦은 밤과 주말, 심지어 새벽까지도 고온실에 머물렀는데 이 수치는 테러가 있기 전 평균적인 수치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렇게 며칠을 고온실에서 머물렀다가 일주일 정도 쉰 뒤 다시 고온실로 들어가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을 쉬었던 시기는 탄저균이 든 편지가 첫 발송되었던 시기와 일치했다. 이후 그는 다시 고온실에 머문 뒤 똑같은 패턴으로 일주일을 또 쉬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텀이 공교롭게도 두 번째 편지가 발송된 시점과 일치하였다. 또한 테러가 있기 전 브루스의 백신 연구가 끝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탄저균 테러가 발생한 뒤 미국 FDA는 서둘러 그의 백신을 승인했고 그는 그 공을 인정받아 민간인이 군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수여받기도 했다. 탄저균의 DNA 지문, 고온실에 머문 기록, 그리고 테러로 인해 받은 수혜.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그는 거의 확실한 용의자가 되었고 FBI는 그에게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지한다. 그 상황에서 브루스는 아주 당황스러워했으며 크게 동요했다. 이후 FBI가 그의 집 앞에 잠복을 하게 되는데 브루스는 집 밖에 나와 쓰레기를 버리고는 무엇이 불안한지 계속 두리번거렸다고 한다. 이 모습이 FBI의 눈에는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혹시라도 누가 조사할까봐 경계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브루스는 연방수사국에서 FBI와 면담한다. 이날 FBI는 지금까지 찾아낸 증거들과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증거를 그에게 제시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암호 해독에 관한 책이었는데 브루스가 마당을 나와 불안한 눈빛을 했던 그날 FBI가 그의 집 앞 쓰레기통을 뒤져 발견한 것이었다. 해당 책에 적힌 해독법을 따라서 편지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는데 암호의 내용은 FNY, 뉴욕에 대한 징후가 담긴 암호문이었다. 이 암호의 내용 자체가 브루스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불안한 표정으로 버렸던 것이 우연히도 암호 해독에 관한 책이었고 해당 책으로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FBI는 그것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 면담 과정 내내 브루스는 아주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주변 사람이 말하기로 그는 실제로 외부의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사람이었고 아내의 말로는 면담 날짜가 다가오기 전까지 그가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았다고 한다. 그렇게 면담이 끝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브루스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Carter County 911, what i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Military Road, And what's your name? Diane Ivan. All right, Diane, what's the problem?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My husband, I found him laying on the bathroom floor upstairs. He's unconscious. He's got he's breathing rapidly. He's clammy. I found a glass of wine earlier in the day. I don't know if he was drinking and got up and fell or if he drank too much. All right, I'm sending the ambulance to help you now. Want me to stay on the line with you, or you're okay? No, I'm okay. 이렇게 주요 용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더욱이 당시 FBI는 몇 년간 테러의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였기에 압박감을 받고 있었고 그의 죽음을 계기로 사건 수사를 일단락한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 이들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는 탄저균의 기원에 관해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드물게 과학만을 이용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며 그가 실제로 직접 편지를 보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파헤쳤다고 말하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었다. 2010년 2월 19일
그렇게 탄저균 테러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나서야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이후 초기 수사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스티븐 해필은 사생활 침해로 미국 정부를 고소했고 그는 합의금으로 580만 달러를 받았다. 또한 브렌트우드 우체국 직원들은 경영진들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걸었지만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한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직후인 시기, 형체 없는 생물학 테러라는 공포, 그리고 제3의 적이 아닌 내부에 존재하는 용의자,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해당 테러는 9.11 테러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이라고 기억되는 사건으로 남았다.